김종현의 스포츠. 금요일에는 국내 축구 이야기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해볼게요.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풋볼리스트 류청 기자,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오랜만에 벤투호 이야기를 해보는 것 같은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편성표가 드디어 나왔어요. 네, 17일 날 AFC에서 추첨을 했고요. 레바논,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 그리고 북한과 함께 H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북한이랑 사실 한조가 된 게 제일 관심거리인데 이게 홈앤드 어웨이 방식이니까 남한에서 한 번, 북한에서 한 번 이렇게 경기가 열리게 되나요? 네, 남자 축구 A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에서 이 북한과 만나는 게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처음인데요. 당시 우리나라는 이 정대세, 홍영조, 안영학 등을 앞세운 북한과 아시아 3차 예선 그리고 최종 예선에서 연달아 만났었습니다. 당시 허정무 감독이 이끌었던 이 대표팀이 이 중국 제3국이었던 중국 상하이에서 남북 대결을 펼쳤고요. 네. 허정무는 이 북한과 3차 예선에서 2무 거뒀고 최종 예선에서 1승 1무 거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북한과 역대 매치에서 16경기를 했고요. 7승 8무 1패 절대 우세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 매치는 2017년 동아시안컵 대결에서 신태용호가 출격해서 당시 상대 자책골로 1대0으로 이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2017년 4월에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여자 아시안컵 예선도 열렸었으니까 아마 이번에는 뭐 중립국 아니고 정말 북한과 남한에서 치러지겠죠? 네, 일단 제가 2008년에 중립국에서 한 상하이 경기를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축구협회가 최근에 이제 뭐 북한의 뭐 남자 대표팀도 그렇고 여자 대표팀도 그렇고 홈 경기를 제대로 치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 축구 연맹도 지금까지는 별다른 변수가 없다. 홈 경기도 북한 평양에서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예. 다만 북한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요. 일말의 변수는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참 그런 경기장 위치의 문제도 그렇지만 북한과의 경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뭐랄까요,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막 그렇게 뭐 치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북한과의 경기라고 하면 좀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좀 말씀하신 대로 원정을 준비하기도 좀 까다롭고 그다음에 또 김일성 경기장 안에 또 굉장히 또 열광적인 응원에 따른 변수 등이 많이 있잖아요. 또 선수들끼리도 또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부분 때문에 또 경기라면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좀 까다로운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 A매치나 이런 경기들에서 성적이 어땠었나요? 네, 일단 피파 랭킹은 한국이 이제 37위고 북한이 122위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예. 상대 전적에서도 7승 8무 1패로 한국이 일단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동아시아 대회 이후에 최근 7번 경기했을 때도 2승 5무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최근 북한이 전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걱정되는 상대는 아닙니다. 다만 박찬준 기자가 말한 것처럼 어쨌든 간에 좀 미묘한 부분이 있고 북한이 또 인조잔디에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변수는 뭐 경기 일정뿐만 아니라 경기에서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원정에서가 아마 참 가장 많은 변수가 나타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뭐랄까요, 추첨을 할 때 부담스러웠던 상대인 우즈베키스탄이랑 이라크를 피한 건 좀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전망을 하면서 각 포트에 이 최강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팀들을 모두 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트에서는 이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그리고 3번 포트에서는 바레인, 4번 포트에서는 쿠웨이트 등이 껄끄러운 상대였다고 우리가 평가를 했었는데요. 모두 다 피했습니다. 일단 북한 원정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원정이 좀 이동 거리도 있고 또 좀 변수가 있다는 점에서는 좀 껄끄럽긴 하지만 일단 중동 원정이 단 한 차례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모두 한 수 아래의 팀들을 만난다는 점에서는 무난한 조편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솔직히 아시아 2차에서는 통과를 하지 못한다면 축구를 뭐랄까요, 잘하는 나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슈틸리케 감독이 지난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이제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는데 당시에도 2차 예선에서 전승 무실점으로 이겼었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이번에도 아마 그 정도는 해줘야 당연하다고 좀 생각을 할 것 같고 벤투 감독도 그 열망 정도는 이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벤투 감독이 어제 조추첨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을
지금 딱 이 시간쯤에 아마 뉴스로 봤던 것 같거든요. 조 편성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나요? 일단 벤투 감독은 언제나처럼 좀 덤덤하게 반응을 보였는데요. 뭐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뭐 북한과의 대결이라고 특별할 것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조추첨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요. 받아들이는 게 순리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막 조추첨 결과가 나왔으니까 분석에 나서겠다. 야망을 가지고 준비하면 뭐 선수들이 장거리 이동 후에도 최대한 경기를 끌어올 수 있다라 이런 식으로 좀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네. 2차 예선이 각조 1위 8개 팀이랑 또 각조 2위 중 상위 4개 팀까지 12팀이 이렇게 최종 예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차 예선 조 추첨 결과 다른 조들은 어떻게 편성됐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A조에는 중국, 시리아, 필리핀, 몰디브, 괌이 들어갔고요. 네. B조에는 호주, 요르단, 대만, 쿠웨이트, 네팔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C조는 이란, 이라크, 바레인, 홍콩, 캄보디아, 그리고 D조는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팔레스타인, 예멘, 싱가포르가 들어갔고요. 2조에서는 카타르, 오만, 인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그리고 F조는 일본,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미얀마, 몽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G조는 UAE,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들어갔고요. H조는 이제 한국과 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근데 제일 눈에 띄는 게 카타르가 202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나라인데 왜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 참가하죠? 이번 2차 예선은 이 2023년 아시안컵 예선을 겸해서 치러집니다. 때문에 이 카타르 역시 예선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번에 포함이 됐고요. 일단 이 8개 조 1위 팀이 월드컵 3차 예선 뭐 본선에 진출을 하고요. 2위 팀 중 상위 성적이 지은 4개 팀 총 12개 팀이 월드컵 최종 예선에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카타르가 포함되면서 약간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때 카타르가 조 1위를 차지할 경우에 대해서 이제 AFC와 피파가 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카타르가 이 2차 예선을 통과하더라도 최종 예선에는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시안컵 티켓만 확보하고 빠지는 구도고요. 만약에 1위가 됐을 경우 2위 팀이 승계하지 않고 다른 조 2위가 이제 뭐 자리를 얻게 되는 그런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조와의 형평성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네, 카타르가 오만, 인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와 함께 2조에 속해 있는데 2조 국가들의 머리가 조금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조 편성이 나오고 나면 늘 항상 궁금하고 또 나오는 말이 최상의 조, 최악의 조, 죽음의 조 이런 말 항상 하잖아요. 2차 예선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기도 하지만 가장 힘든 조는 어떤 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B조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호주가 끼면서 이게 동선이 완전히 꼬였고요. 게다가 이제 요르단과 쿠웨이트가 누가 이제 이 조 2위를 차지하느냐 네. 뭐 이런 문제 남아 있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조는 이제 베트남이 들어간 G조인데 마치 이제 많은 팬들이 UAE만 여기 들어가면서 UAE가 스즈키컵에 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네요. UAE가 제일 다 동남아 국가군요. 나머지가. UAE가 제일 강하긴 한데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사실 인도네시아는 좀 빼고 이 세 팀이 네. 또 거의 우열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피 튀기는 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차 예선을 시작하기 전에 뭐 다른 평가전 일정 같은 건 정해진 게 없나요? 일단 9월 5일과 11월 19일에 친선 경기를 개최할 계획인데요. 일단 9월 5일 것만 보면 이제 상대가 투르크메니스탄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9월 10일 날 원정 경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인접 국가와 9월 5일 날 평가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벤투 감독이 K리그 현장을 아마 이제 더 분주하게 다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주말에는 어떤 경기의 모습을 보일지 주말 매치업 짚으면서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쉬었다 올게요.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축구 이야기가 있는 금요일 저녁 김종현의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벤투 감독이 이번 주말에 어떤 경기장을 찾아서 어떤 경기를 보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게 있나요? 일단 뭐 예고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대한축구협회 통해서 취재를 해봤더니 네. 내일 펼쳐지는 이번 라운드 가장 큰 경기죠. 서울과 전북의 경기를 보기 위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역시 이번 주말에 가장 기대되는 빅매치인데 지난 주말에도 전주 월드컵 경기장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1, 2위 맞대결이었던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 경기장에 갔었고요. 당시에 이제 문선민 선수가 대표팀에 이제 최근 안 뽑히면서 그날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벤투 감독이 오는 걸 기사를 보고 알았지만 나는 내가 할 것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뭐 인터뷰니까 그렇게 얘기했지 신경이 매우 많이 쓰여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해트트릭 했었나요? 문선민 선수가?
아니요, 해트트릭은 아, 하지 그 못했죠. 전 전 경기군요. 경기고요. 뭐 그날 경기도 잘하긴 했는데 전반에는 엄청나게 잘하고 후반에는 또 소위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는 이런 활약을 했기 때문에 뭐 좋게도 볼 수 있고 나쁘게도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자, 선수들이 정말 벤투 감독이 방문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담담하게 말을 하는데 제가 선수면 엄청나게 신경 쓰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눈도장이랑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경기 잘해서 임팩트를 심어주면은 내가 뽑힐까 말까 경계선상에 있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선수한테 직접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더라고요. 내 스타일과 다르게 그 감독에 맞는 스타일로 축구를 한 적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감독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정도로 선수들이 신경을 쓰면서 합니다. 예. 그렇게 감독의 성향에 맞는 플레이를 보여주면 더 뽑힐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오히려 자기의 장점을 해치는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기도 한데 사실 벤투 감독에게는 소용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벤투 감독은 워낙 뭐 성향 이런 걸 떠나서 네네. 선수 보는 눈이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감독이 선수의 성향을 대충 알고 있는데 내 눈에 들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걸 좀 가상하게 받아주는 감독들도 있는 것 같아요. 벤투 감독은 그런 성향은 아닌 것 같죠?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뭐 나한테는 뭐 데이터나 수치 중요치 않다. 오로지 내 기준대로만 따른다고 했거든요. 그 기준을 명확히 지키는 감독이기 때문에 아마 잘 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벤투 감독이 그 서울과 전북의 경기를 보러 간다고 했는데 참 이 경기가 정말 가장 기대되는 이번 라운드에서 경기긴 해요. 네, 일단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서 선두권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지난 라운드에 전북과 이제 울산이 비기면서 서울이 이제 한숨을 좀 돌렸거든요. 왜냐하면 승점 차이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예. 지금 전북이 이긴다면 1위와 3위 간의 승점 차이가 6점으로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날 같은 날 울산이 또 승리한다면 사실상 선두 경쟁이 아직은 중반부지만 네. 전북과 울산이 치고 나가고 서울은 이제 3위권 싸움을 하는 그런 형국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북은 서울을 무조건 잡아야 되고 서울은 또 마지막까지 경쟁하기 위해서 전북에 어쨌든 지지 않는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그 승점을 좀 짚어드리면 경기 수는 다르지만 전북이 1위 45점이고요. 또 울산이 2위 44점, 서울이 2점 떨어져서 42점으로 3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박빙의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이 경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한테 또 예상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저번에도 틀리셨나요? 틀렸습니다. 아, 또 틀렸군요. 아, 맞는 날이 맞춘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예. 일단 듣고 그 피해 가시면 됩니다. 네. 류청 기자는. 사실 뭐 저도 틀리기 때문에 예, 같이 틀릴 것 같습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한 골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페시치 선수가 빠졌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김신욱 선수가 중국에 갔기 때문에 예. 두 주포가 빠진 상황에서 경기를 하는데 일단 키는 저는 서울에서는 박주영 선수, 그다음에 전북에서는 새롭게 이적을 한 김승대 선수가 쥐고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선수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주느냐가 결국 이 경기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점수는 나지 않고요. 아직 한 골 차라 그랬나요? 예, 아직 바꾸겠습니다. 갑자기 불현듯 무승부가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대 몇 무승부 예상하시나요? 1대1 무승부를 1대1 걸겠습니다. 무승부.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차례입니다. 저는 사실 그 서울이 전북보다 좀 떨어지지만 선수단에서는 네. 김신욱 선수가 없는데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김신욱 선수를 최영희 감독이 서울과 특히 할 때 중원에 배치해놓고 서울의 이제 낮은 높이를 이용해서 상당히 잘 공략을 했거든요. 올 시즌에 전북이 첫 경기에서 2대1로 이길 때도 사실 1대1로 비기고 가다가 후반 추가 시간 7분에 김신욱 선수가 한승규 선수를 떨어뜨려준 게 결승골이 됐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김신욱 선수 없이 서울의 최근에 이 수비력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게다가 이제 서울 홈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서울이 한 골 차이로 이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점수는요? 한 1대0이 될 것 같습니다. 1대0 서울 승리 예상하셨고 또 1대1 무승부 예상하셨습니다. 저는 저도 한번 예상해 볼게요. 맞나 틀리나. 전북이 2대1로 승리한다. 요거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뭘 거는 건 아니지만. 또 내일 경남대 제주, 포항과 인천의 경기도 열리네요. 네, 20일 오후 7시에요.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과 제주가 맞붙고요. 포항 스틸라드에서 같은 시각 포항과 인천이 경기를 합니다. 일단 저는 이 경기 경남과 제주전 먼저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경남이 제리치가 합류하고 치르는 첫 경기입니다. 이 경남이 최악의 부진에 빠지면서 11위에 자리했는데 이전까지 빌드업 축구를 한다고 이제 뭐 조던 머치 뭐 이렇게 좀 화려한 선수들을 쓰다가 제리치를 영입한 이유가
지난 시즌에 했던 말컹을 활용한 이 단순한 축구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준비를 했는데 제리치 선수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다고 해요. 실제로 경남 선수들과 맞춰본 결과도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 경남이 이번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무장하고 제리치가 또 첫 경기를 치르는 경기이기 때문에 좀 주목할 만하고요. 제주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윤일록 선수가 최근 2경기에서 4골 기록 중이고 뭐 이기는 경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밌는 경기 될 것 같습니다. 그 제리치 선수가 이제 첫 선을 보인다고 말씀하셔서 말인데 제리치 선수의 스타일이 어떤가요? 예전에 같이 강원에서 뛰었던 이 김승용 선수가 설명할 때 좀 걸쭉하다 그러더라고요. 걸쭉한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공을 줘도 공을 어떻게 받아내고 외국인 선수들이 사실 결정만 지으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싸워주고 선수들과의 융화도 좋다. 좀 막걸리 같은 선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말컹 선수가 뭐 엄청난 제공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발밑은 조금 약한 경향이 있었어요. 물론 멋진 슈팅도 많이 보여줬지만 기본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게 있었다면 제리치 선수는 그렇게 엄청난 신체 능력은 아니지만 똑같이 고공축구를 할 수 있고 네. 조금 더 기본기도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항대 인천 경기는 아직 안 짚어주셨죠? 뭐 경남 같은 경우는 제리치가 들어왔다가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김승대 선수가 빠져나간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일단 포항 같은 경우에는 김승대 선수를 축으로 한 빠른 역습 축구를 구사했던 팀인데 축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세 판을 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일류첸코라고 하는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김승대 선수가 갖고 있었던 이 득점력 부분을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을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인천 지금 최하에 있습니다. 사실 이 서울 수원과 연전에서 승점을 얻는 게 인천의 포인트였는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경기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거든요. 아마 또 이 경기 역시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요일에도 3경기가 예정돼 있죠? 네, 이제 상주와 대구가 이제 상주에서 맞붙고요. 수원과 성남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울산과 강원이 울산 문수 월드컵 경기장에서 맞대결을 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날 경기도 상당히 재밌는데 네. 울산과 강원 경기가 상당히 좀 치열할 것 같아요. 사실 울산이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도 선두 전북의 승점 1점 차로밖에 뒤져 있지 않은 데다가 최근에 이제 선수들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리그에만 집중하면서 경기력만 보면 울산이 가장 기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강원도 최근 7경기에서 지지 않고 있고 이 병수볼이라고 하는 정말 사실은 좀 무명 선수에 가까운 선수들이 경기력적만 보면 정말 놀라운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팀 간에 이제 누가 승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울산은 말씀드린 대로 선수들이 이제 하는 축구, 이름값으로 하는 좀 축구가 있다면 강원은 이제 감독과 함께하는 병수볼이라는 축구가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상위권과 중상위권 판도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수볼 어감이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면 두 분이 만약에 감독이시라면 어떤 경기장으로 가실 것 같아요? 저 역시 좀 강원 얘기를 좀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저한테 K리그 경기 보고 싶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강원 경기 추천을 하거든요. 보는 재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눈 자체가 즐거운 축구라고 해야 될까요? 과르디올라식 축구를 K리그에서도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형이 계속 바뀌면서도 그 틀을 놓치지 않고 밸런스가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서 경기를 보신다면 굉장히 즐겁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강원이 정말 무섭다고 평가할 만한 게 순위가 이제 서울 다음으로 4위입니다. 그 승점은 아직 서울이 42점이고 강원이 34점으로 차이는 좀 있는데 그래도 4위까지 어느새 치고 올라왔어요. 7경기 연속 무패인데 그냥 무패만 한 게 아니라 이제 4승 3무를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게 지난 5월에 전북과 진 다음에 포항 스틸러스에게 5대4 역전승을 거두면서 이 선수들이 자신감과 경기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기 시작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무명 선수들도 있지만 뭐 정조국 선수 자신의 표현으로 오래 쉬었으니까 골을 많이 넣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이름 있는 선수들 또 갑자기 결정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구 조화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박찬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결과만 잘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축구도 재미있게 하고 있어서 이날 경기는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강원이 또 승점 3점을 얻고 서울이 승점 3점을 못 얻으면 이 차이가 또 줄어들어요. 강원이 AFC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3위권까지도 치고 나갈 수 있는 좀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 이날 경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강원은 또 이적 시장도 잘 보내고 있다고 하던데요.
일단 제리치 대신에 이제 뭐 반대급부로 이영재 선수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최치현 선수라고 이랜드에서 김병수 감독과 같이 했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포지션 소화는 물론 기술적으로도 갖춰진 두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 강원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 한국영 선수 백업이 없다는 부분이었는데 이 두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김병수식 축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알찬 이적 시장을 보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원의 돌풍이 참 주목되고 있는 이번 시즌입니다. 이렇게 주말 경기 일정이 모두 끝나고 나면 K리그1은 올스타전 휴식기에 들어가게 되죠. 사실 뭐 다른 팀들은 휴식기에 들어가는데 AFC 챔피언스리그 때문에 한 경기를 미뤘던 이제 울산과 상주 경기가 네네. 24일에 있고요. 그리고 또 25일부터는 사실 올스타전인 유벤투스와 이제 하나원 큐틴 K리그와의 경기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 뽑힌 선수들은 휴식은 살짝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명단이 안 그래도 발표가 이제 됐죠. 네, 최다 득표자는 이 대구의 주전 골키퍼 조현우 선수인데요. 62,938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요. 공격수 3명 뽑혔습니다. 서울의 박주영, 그리고 전북의 이동국, 수원 삼성의 타가트 선수가 마지막 로페즈 선수 제치면서 이 세 자리 중에 하나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허리지에는 대구의 세징야 선수, 그다음에 울산의 김보경, 울산의 믹스 선수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포백에는 울산의 박주호, 서울의 오스마르, 그다음에 울산의 불투이스, 전북의 이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단 이들 외에요. 9명의 와일드카드도 뽑혔는데요. 공격수 완델손 포함되고 있죠. 그다음에 제주의 윤일록, 성남의 에델, 그다음에 상주의 윤빛가람 미드필더 중에 뽑혔고요. 그다음에 수비수 중에는 수원의 홍철, 인천의 김진야, 강원의 발렌티노스, 경남의 이광선, 골키퍼 자리는 송범근 선수 이렇게 총 20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그 진짜 전날에 소집해서 하루 훈련하고 다음 날에 경기를 치르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항상 이런 올스타전이나 이런 거 볼 때 궁금했던 게 도대체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하고 전술을 어떤 식으로 맞추나요? 사실 훈련은 정말 훈련인 것 같습니다. 전술은 낮추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선수 구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드필더가 3명인데 수비할 선수가 없어요. 사실 세징야 선수도 공격수인데 미드필더로 그렇죠. 내려서 네네. 내렸기 때문에 사실은 공격수 4명에 가장 공격적인 미드필더 김보경과 불투이스까지, 그러니까 김보경과 이제 믹스까지 나오기 예, 때문에 예. 사실 수비 선수들은 하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음. 호날두가 분명히 많이 뛰어올 것이고 뭐 다른 선수도 강한데 다들 공격하러 나가서 뭐 이런 부분이 좀 아실 것 같고 다만 큰 점수차로 패한다고 해도 이게 사실 올스타전 대용으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예.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할 것 같아요. 네. 말씀 듣고 나니까 예전에 브라질이 4-2-4 전술을 예전에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공격적인 포메이션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맞습니다. 이게 올스타전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들이 가장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마 뭐 호날두 선수가 치고 들어갈 때 엄청난 백태클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서로 그런 부분을 서로 존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호날두 선수가 이제 유벤투스 소속으로 출전을 하기로 이제 계약도 돼 있고 나올 텐데 호날두가 슛하면 조현우 선수가 막 선방하고 이런 장면을 팬들이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이제 조현우 선수가 25일 이전에 이적을 하지 않는다면 네, 조현우 선수가 맡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호날두 선수를 기다리는 또 한 남자가 있습니다. 세징야 선수가 다른 선수들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겠지만 인터뷰에서 계속 공식적으로 호날두 유니폼 내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리 아마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티를 내지는 않지만 사실 같이 들어가는 외국인 선수들은 세징야한테 문자를 보냈을 수 있어요. 사실 내 거다. 네가 포기해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호날두 선수의 유니폼을 누가 가져가는지도 사실은 특히 외국인 선수들 사이에서는 화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날두 선수가 1분마다 유니폼을 갈아입어가지고 뭐 한 20벌 마련한 다음에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분도 취재를 가시나요? 저는 이 모처럼 자청을 해서 갑니다. 사실 네, 저희는 지정해 주는 대로 가는데 이번 건은 꼭 제가 가겠다고 네, 자청을 했습니다. 호날두 선수 직접 눈으로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은퇴도 다가오는 시점이기도 한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가긴 갈 것 같은데 저희도 신청은 다 했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후배들이 가고 싶다 한다면 자리가 안 나면 제가 못 갈 수도 있는 상황도 나올 것 같습니다. 못 가면 그 시간에 이 자리에서 다시 금요일이니까요. 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 풋볼리스트 류청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엔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종현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